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인터뷰. 최정화. 일기예보에서는 내일 새벽이나 되어야 비가 오기 시작할 거라고 했지만 옥상에는 테이블마다 파라솔이 펼쳐져 있었다. 펜션은 섬의 한가운데 있어서 옥상에서 섬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북쪽에는 숙박업소와 카페촌이, 남쪽 해안에는 횟집들이 모여 있었다. 배가 드나드는 선착장 쪽에 소나무 숲이 하나, 서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해안 근처에 또 하나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주인이 철통에 숯불을 담아왔다. 석쇠 위에 돼지고기가 올라갔다. 그들은 숯불에 익어가는 돼지고기를 가끔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기가 익기를 기다렸다. 하늘에는 회색을 띤 구름이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에 달라붙는 공기는 기분 좋을 정도로 축축했다. 장인은 적당히 흐리고 습도가 높은 이 날씨에 어울리는 젓갈색 알파카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아내는 다리를 꼬고 앉아 무릎에 쇼를 두른 채 대꾸하기 귀찮은 듯 보이는 장인에게 자꾸 말을 걸었다. 답변의 폭이 그리 넓지 않은 이런저런 질문에 대해 장인은 짤막하게 대답했다. 둘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그는 잘 익은 비계살 위에 향이 좋은 허브를 뿌렸다. 버섯에 맑은 물이 고였다. 집게를 들고 고기를 뒤집자 석쇠 모양으로 갈색 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고기를 덜어 장인과 아내의 접시 위에 놓아주었다. 다음 주면 이의 5번째 책이 나와요. 아내가 장인에게 말했다. 장인이 그를 바라봤다. 무얼 궁금해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2번째 책을 낸 이재희 쪽이랑 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쪽에서 요즘 과학 분야 책들을 제대로 홍보하는 것 같던데 마침 잘 되었네. 장인은 그의 대학 시절 은사였다. 학창 시절부터 그를 총애했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망설임 없이 자신의 딸을 소개했다. 그가 바람을 피웠을 때도 화를 내지 않았고 어찌어찌 대처하면 좋겠다고 침착하게 조언했을 정도로 냉정한 사람이었다. 장인을 실망시킨 것은 가난도 절제력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라 그의 무능이었다. 그는 한순간의 실수로 3년이라는 휴지기를 가져야 했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치열하게 재기를 준비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왔다. 그는 개가 부메랑을 잡아채듯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출간 날짜에 맞추어 강연이 새 타임 잡혔고 종합편성 채널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하려고 준비한 자리였다. 그동안 고생한 아내를 위로하고 싶기도 했고 장인의 기분을 풀어주고도 싶었다. 그는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몇 가지 더 얘기했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경청했다. 장인은 다른 생각에 잠긴 듯 시선을 멀리 두었지만 대신 인상을 찌푸리거나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봐서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이번에 출간하는 책에 대해 독일에서도 관심을 보여 해외 출간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거리낄 내용이 전혀 없는 이야기를 나눈 것이 얼마만인가. 그는 배에 힘을 주고 고개를 씹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인근 해안으로 나갔다. 지는 해를 바라보는 여유로운 상황 또한 오랜만이었다. 그는 이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붉은 볕이 피부 안쪽으로 스며들어 몇 년간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천천히 녹였다. 찐득거리는 개펄 위로는 조그만 구멍들이 나 있었다. 가끔 그 위로 작은 거품이 올라왔다가 순식간에 터졌다. 손톱만한 개들이 구멍에서 기어 올라와 옆으로 젠걸음을 걸었다. 주홍빛 노을 아래 어깨를 펴고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는 장인의 얼굴이 밝았다. 아내도 모처럼 즐거워 보였다. 그는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바닷바람을 맞은 머리카락이 소금기 때문에 끈적거렸다. 그의 입에서 오랫동안 맴돌던 말이 툭 튀어나왔다. 다들 그동안 힘들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난... 아내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지는 해의 은은하고 푸근한 기운 아래서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다. 그러나 그를 향한 시선은 점차 또렷해졌다. 그러니까 그 일은 제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장인이 의아해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여보. 아내가 입을 열었다. 그는 아내의 말문을 막고 말을 이었다. 눈을 가격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내가 그에게 다가왔다. 이제 그 얘기를 꺼낼 이유는 없어.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아. 모두가 그 일을 잊었어.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고. 하지만 그는 잊지 못했다. 그는 매일 그 꿈을 꿨다.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에게라도 설명이 필요했다. 난 누구보다 당신이 날 믿어줬으면 했고. 아내는 단호한 태도로 대답했다. 믿어 여보. 난 당신을 믿는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한 적 없어. 나도 그렇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아내가 그의 말을 막았다. 그는 아내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떨어뜨렸다. 아내는 그 사건 이후로 그를 단 한 번도 마주보지 않았다. 그저 가끔 한심한 눈으로 흘겨볼 뿐이었다. 안경을 쓴 여자의 얼굴을 향해 정면으로 카메라를 던지다니 비겁하고 졸렬하며 생각이란 게 없다고 속으로 치를 떨면서 말이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자네 말을 믿겠나. 그 얘기를 다시 꺼내지 말게. 장인이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둘이 말다툼을 벌이는 것이 영 언짢다는 듯 헛기침을 했다. 아내가 어깨 위에 쇼를 두르고 목을 움츠렸다. 바람이 점점 거세어졌다. 장인은 주차장 쪽으로 돌아서 걷기 시작했다. 아내가 장인을 따라 뛰어갔다. 일부러 그러지 않았어. 기자가 안경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어. 말이 되지 못한 문장들은 그저 머릿속을 둥둥 떠다녔다. 슈퍼에서 생수를 사서 차에 올라탔다. 아내는 어린 시절 얘기를 떠들고 장인은 시큰둥한 얼굴로 듣고 있었다. 지평선 끝으로 푸른 벽돌로 지은 펜션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내는 그에게 오늘 저녁이 정말 즐거웠다고 말했다. 당신과 결혼하길 잘했어. 아내가 기어를 쥔 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그가 별 대꾸를 하지 않자 다시 핸드백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잠자코 있었다. 그는 아내가 그러는 게 장인어른이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최근 3년간 아내는 한 번도 그를 보고 웃지 않았다. 개념 없는 회사 후배나 이혼한 것을 무기로 늦은 밤에 술에 취한 채 전화를 걸어 그녀를 짜증나게 하는 대학 동창. 30이 넘었는데도 자리를 잡기는커녕 갓 20을 넘긴 여자애랑 어울려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남동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떠들어대며 인상을 썼다. 물론 아내는 정말 그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미간을 찌푸린 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낯빛이 그토록 어두웠는지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건지도. 그러나 그는 아내의 표정이 너무나 분명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고 그건 그녀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른 이들의 무례함이나 자기 중심적인 태도 또는 방종한 삶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표정은 그에 대한 아주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믿었다. 아내는 그를 믿지 않는다고. 삼 년 전 그날도 날씨가 흐렸다. 일기예보에서는 비가 온다고 했지만 구름만 묵지근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오전에 강의를 하나 끝냈고 30분 후에는 호텔 라운지의 커피숍에서 잡지사 기자와 인터뷰가 잡혀 있었다. 택시를 탔지만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좀 불안했다. 인터뷰를 하는 일은 언제나 신경이 쓰였다. 사진을 찍는 건 더 싫었다. 그는 차창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입을 크게 벌려 아에이오우를 발음하며 얼굴 근육을 풀었다. 이어 환하게 웃어보았고 그러나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겸손한 듯 미소를 지었고 시큰둥해 보였다. 그리고 무표정일 때 눈빛이 너무 강하지 않은지 살폈지만 그래도 어딘가 찡그린 얼굴 같았다. 약속 시간보다 5분 정도 일찍 커피숍에 도착했다. 그는 계산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오가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여유가 느껴졌고 덕분에 그도 긴장을 풀 수 있었다. 테이블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창가 쪽에만 한 자리,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하나가 앉아 있었다. 여자는 계속 전화 통화를 했다. 피부가 곱고 방금 다림질한 듯한 재킷을 걸치고 온도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것이 삶에 대한 만족감인지 아니면 순간순간 엄습하는 불쾌감을 내비치지 않으려는 습관화된 위장막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호텔 전체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거짓 웃음을 짓는 것처럼 느껴졌다. 3시 정각, 기자가 그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걸어왔다. 오른쪽 이마 부근에 올라온 새치 때문에 까다로운 느낌을 주는 40대 여자였다. 기자는 환히 미소 지으며 그에게 오른손을 내밀었다. 그는 아까 택시 안에서 연습한 환한 미소를 되돌려주며 손을 마주 잡았다. 기자의 손은 생각보다 크고 축축했다. 그는 손바닥을 바지에 슬쩍 문질렀다. 기자가 명함을 건네며 자기 이름을 말했다. 그러나 귓속으로 흘러들어온 건 기자의 것이 아닌 창가 쪽 테이블에 앉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여자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지나치게 정확한 발음으로 자기가 처한 상황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그는 얼른 명함을 내려다봤다.
다행히 발음하기도 기억하기도 어렵지 않은 이름이어서 능숙하게 첫인사를 건네고 문장의 끝에 기자의 이름을 덧붙였다. 기자는 그에게 이번 포럼에서의 강연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며 일정이 바쁠 텐데 인터뷰를 허락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는 인터뷰에 기꺼이 응할 것이고 오히려 감사해야 할 쪽은 자기라고 말했다. 이런 식의 대화에 익숙했지만 한편으로는 신물이 났다. 사람들이 앞에서는 웃어 보이지만 뒤에서는 자기를 질투하며 험담한다고 생각했다. 눈가에 가벼운 경련이 일어 그는 잠깐 멈칫했다. 기자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수첩을 꺼내자 그의 겨드랑이에 땀이 고이기 시작했다. 강연 내용과 관련한 첫 번째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순간 멍해져 기자의 질문을 놓쳤다. 그는 사과하며 질문 내용을 되물었다. 기자가 다시 친절하게 질문을 반복했지만 그는 또다시 정신이 흐트러졌다. 불필요한 추문을 만드는 대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숨을 고른 후에 손을 씻고 좀 더 편안해진 얼굴로 다시 기자 앞에 나타났다. 4대께쯤의 질문과 대답을 순조롭게 주고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집중력이 흐려졌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고 싶었다. 커피숍의 안쪽 벽에 걸린 무소음 시계를 바라봤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초침이 오히려 마음을 조급하게 했다. 다시 기자를 바라봤을 때 그는 기자가 자기의 눈을 너무 빤히 쳐다본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후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일단 다음 책이 인쇄에 들어간 상태고 책이 나올 때까지는 다른 스케줄을 미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자는 그의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다른 질문을 던졌다.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턱을 살짝 앞으로 내민 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그의 눈에 거슬렸다. 자기를 비웃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는 또다시 질문을 놓치고 말았다. 뭐라고요? 사진이요. 사진을 찍는다는 걸 미리 말씀드린 걸로 하는데 불편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한 손을 얹고 어깨에 긴장을 풀었다. 카메라의 한쪽 눈이 가려진 기자의 표정은 지나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조금씩 기분이 나빠졌다. 기자는 셔터를 몇 번 눌러댔지만 사진을 확인하곤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의 표정이 밝지 않다며 다시 찍겠다고 했다. 그는 화난 표정을 지을 수 없었다. 얼굴이 점점 더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보리에 손등을 댔다. 기자가 다시 카메라를 들이댔다. 눈가가 실룩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가는 실오라기처럼 미미한 느낌이었는데 점점 증폭되더니 오른쪽 뺨 전체가 욱신거렸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였다. 괜찮으세요, 선생님? 기자는 카메라를 든 채 그에게 달려왔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카메라를 손등으로 쳐냈다. 렌즈가 불룩 튀어나온 묵직한 검은 카메라가 기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떨어졌다. 둘 다 놀라서 아무 소리도 못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전 정말 괜찮아요. 안경이 깨졌고 기자의 왼쪽 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기자는 자신의 왼쪽 눈을 싸쥐었다가 붉게 젖은 손바닥을 바라봤다. 피를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근처에 가까운 병원이 있었다. 그는 기자를 택시에 태워 병원에 데려다 줬고 응급처치를 하는 것까지 지켜봤다. 기자는 자꾸만 괜찮다고 말했다. 자기는 괜찮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식탁에 앉아 늦은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아내가 식탁 위에 신문을 올려놓았다. 그는 폭행범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기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안정을 찾은 대로 왼쪽 눈의 시력을 회복하기 위한 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병원에도 나타나지 않은 파렴치한이 되어 있었다. 아울러 기사의 말미에는 그가 두 번째 강연 이후 잠깐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이 언급되어 있었다. 그는 이미 잊은 일이었다. 고작 2주 분량의 안정제를 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누군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게 누굴까? 그는 젓가락을 쥔 채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그는 며칠간 휴대폰을 꺼놓은 채 지냈고 2주 후 뉴스에서는 그가 위협적으로 휘두른 주먹에 성실하게 경력을 쌓아오던 기자의 눈이 실명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들 부부는 뉴스를 끝까지 보지 못하고 TV를 껐다. 그는 해변을 따라 걷다가 방파제 근처에서 호프집을 발견했다. 소나무 숲 옆에 있는 그 호프집은 통나무를 쌓아 만든 2층짜리 건물로 면적은 넓지만 아늑한 느낌을 줬다. 조도가 낮은 조명이 실내를 밝히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양초가 타들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허스키한 여자 보컬이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글렌피딕을 시켰다. 의식을 잃을 정도로 취하는 걸 싫어했지만 오늘은 그러고 싶었다. 네 잔째 비웠을 때 옆자리에 커플이 앉았다. 커플은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여자는 30살, 남자는 34 정도로 둘 다 외모가 훌륭했고 그에 어울리는 근사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여자는 몸에 딱 달라붙는 검은 원피스를 입었는데 군살이 하나도 없는 미끈한 몸매였다. 이를테면 영화는 보지 않아도 괜찮지만 매일 운동을 하고 칼로리를 계산해서 정해진 식사만 하는 타입. 남자는 여자와 몹시 잘 어울렸다. 키는 좀 작았지만 온몸에 적당하게 근육이 붙었고 긴 목에 바다색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다. 머리카락의 웨이브는 펄을 난 것 같았다. 커플은 한참 다정하게 수다를 떨었다. 그러다 여자가 벽에 걸린 TV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 그와 눈이 살짝 마주쳤다. 둘은 무슨 일인가로 서로 의견이 엇갈린 듯 목소리를 높였다. 화가 난 것 같진 않았고 장난을 치는 걸로 보였다.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사람들에게 물어보자고 말했고 남자는 웃으며 여자의 손을 잡았다. 여자는 옆을 돌아보고 그를 향해 씩 웃더니 패기리를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패기리가 누군지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이 노래 패기리 맞죠? 여자가 그에게 동의를 구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또 고개를 끄덕였다. 맞잖아. 어떻게 패기리 목소리를 헷갈릴 수가 있지? 그들은 자연스럽게 말을 섞었다. 그가 술을 따라 남자와 여자에게 한 잔씩 건넸다. 그들은 결혼한 지 2년이 지났고 알게 된 지는 10년이 넘는다고 했다. 처음 사귀기로 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놀러 왔다고 했다. 여자는 전등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자기를 소개했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자신이 출간한 책과 인터넷에 올라온 몇 개의 강연 동영상을 보여줬다. 여자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그게 마치 부끄러운 일이라도 되는 양 얼굴을 붉혔다. 여자는 휴대폰으로 그의 이름을 검색했다.
젊었을 땐가 봐요. 여자가 휴대폰에 뜬 그의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 속의 그는 짧은 머리에 정장 재킷을 입고 있었다. 대학 졸업 사진을 찍을 때 당시 형편으로는 거금을 들여 장만한 회색 정장이었다.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건 적어도 10년이 넘은 사진이라는 걸 뜻했다. 그는 사진 속의 자기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분명 젊어 보이긴 하지만 욕심과 치기가 느껴져서 촌스러웠다. 그는 손바닥으로 화면을 가렸다. 여자의 입술에 기분 좋은 미소가 감돌았다. 기억나지도 않은 옛날 사진 한 장과 겨우 몇 줄의 기사만으로 그는 신뢰와 존경심과 호감을 얻은 것 같았다. 그들 셋은 대화를 나눴고 시간이 좀 더 지나자 함께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낯선 사람들과 합석을 하는 건 처음이었지만 남녀는 그런 자리가 익숙해 보였다. 마음의 그림자라고는 전혀 없고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밝은 기운이 차고 넘쳤다. 그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여자가 인터넷에서 최근 기사를 찾아냈을 때 그보다 여자가 더 당황해하는 것 같았다. 아,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네요. 여자는 이마를 찡그렸다. 남자가 휴대폰을 건네받아 기사를 읽었다. 그는 술잔을 비웠다. 그리고 뭔가 설명하려고 했다. 어쩌면 처음으로 그날 진짜 있었던 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기회가 온 것 같았다. 하지만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아, 그건 그러니까 그날 내가...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남자가 그를 바라봤다. 모두가 그런 순간을 겪어요. 누군가는 들키고 운이 좋은 누군가는 들키지 않을 뿐이에요. 여자가 그의 빈잔에 술을 따랐다.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목소리에는 화가 묻어났다. 그 화가 그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었다. 여자는 더웠는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왕관 모양의 14K 귀고리에 작은 담수 진주가 2개 달려 있었다. 귀고리는 검은 원피스와 꽤나 잘 어울렸다. 여자가 귀고리를 보여준 것이 마치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사인처럼 느껴졌다. 그가 처한 불행 때문인지 그들은 그에게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몸을 숙였다. 팔꿈치를 꿰고 이마 위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 남자는 꼿꼿이 등을 세우고 있었지만 세상의 모든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는 듯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들이 보기보다 어리석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발견한 그에 관한 정보가 더 참혹한 것일수록 그에게 더욱 강하게 이끌릴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모든 걸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이상 그가 굳이 이 상황을 거부할 이유는 없었다. 그녀가 그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봤다. 아주 오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했다. 그는 상처받은 짐승처럼 고개를 숙이고 등을 말았다. 작년에 있었던 인터뷰 사고가 사실은 일부러 저지른 것이었다고 생각해봤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그 기자가 거슬렸어요. 나도 그런 사람들과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 탓도 당신 탓도 아니에요. 그럴 땐 그저 피하는 게 상책이죠. 하지만 당신은 나처럼 피할 순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인터뷰 내내 기분 나빠서 숨이 막힐 정도였죠. 난 이성을 잃었어요. 불쾌한 상황에 모두가 그렇게 반응하진 않죠. 그래선 안 되었어요. 실은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화장실까지 가서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진정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난다는 듯 주먹으로 테이블 위를 두드렸다. 사실과 허구를 뒤섞으니 감정이입을 더 잘할 수 있었다. 그는 상상한 것을 점점 더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었다. 그는 불운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병원에 기자를 데려다 줬는데 그 사람은 날더러 자꾸 가라고 했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근데 그렇게 날 돌려보내려고 했던 게 내가 무서워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나 자신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생각이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해요. 그는 그런 말을 하면 분명히 그들에게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예상은 맞아떨어졌다. 그들은 처음보다 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이해하려고 더 애를 썼고 무엇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는 기사에 실린 내용을 기억해내려고 했었다.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상상한 뒤 기사에 실린 인물, 자기 자신이 어떤 감정이었을지 느끼려고 노력했다. 카메라를 내던진 일이 실수가 아니라 만약 고의였다면 그가 신문에 묘사된 것처럼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저열한 폭력배이고 대중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비열한이라면 의사와 약의 도움으로 일상을 버티는 나약하고 불안정한 신경증자라면 지금 그의 옆에서 그를 이해해주는 두 사람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를 벼랑으로 내몰고 악몽 속에 빠져들게 했던 상황이 이제 오히려 그를 돋보이게 했다. 자신에게서 낯선 괴물을 발견한 대가를 묵묵히 견디는 중년의 남자. 그는 재킷 주머니에 작은 손수건을 꽂듯 그동안 그토록 거부하려고 애썼던 사건으로 자신을 치장했다. 그는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다. 그들의 시선을 즐기면서 자신의 교활함을 깨달으면서도 그는 마음 한구석이 편안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챈 고양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주 천천히 눈을 감듯이 서서히 긴장이 풀렸다. 그들 커플은 그를 배려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고 그는 그 순간을 만끽했다. 3년간의 고통을 한꺼번에 위로받는 시간이었다. 계산대 앞에서 그와 남자가 동시에 주머니를 뒤적였으나 지갑을 먼저 꺼낸 건 그였다. 그가 영수증을 받아든 뒤에도 남자는 계속 주머니를 뒤적였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 잘 찾아봐. 여자가 자기 핸드백을 살폈다. 하지만 어디서도 지갑은 나오지 않았다. 아까 횟집에서 계산을 하고 그냥 두고 나왔나 봐. 금방 갔다 올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 그래? 남자가 뛰어나갔다. 여자와 그는 창을 보고 나란히 섰다. 밤바다는 컴컴해서 색을 구별할 수 없었다. 시커먼 파도가 해안선을 갉아먹기 시작하자 모래사장의 면적이 차츰 줄어들었다. 모자를 눌러 쓴 젊은이 하나가 해안선을 따라 걷고 있었다. 먼저 들어가세요. 저 혼자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오시는 거 보고 같이 나가죠. 그럴까요? 말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여자는 그를 흘끗 쳐다보더니 한곁을 떨어져 섰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져 있었고 아까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였다. 여자치고는 장신이었다. 어깨가 넓고 다리가 길었다. 나도 남편도 당신을 이해해요.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시력을 잃게 되었다는 건 끔찍한 일이네요. 그는 대화가 흐르는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들 사이를 둘러싸고 있던 온유하고 따뜻한 기운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여자는 신경이 곤두선 듯
힐을 신은 발에 힘을 주고 몸을 꼿꼿이 세웠다. 좀 앉을까요? 피곤해 보이네요. 괜찮아요. 여자는 어깨를 움츠리며 팔짱을 꼈다. 조금 쌀쌀맞은 말투로 취기가 올라서 빨리 숙소로 들어가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겠죠? 소나무 숲 옆이라서 분명 찾기 쉬울 텐데. 섬에는 소나무 숲이 두 군데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하나는 이쪽이고 나머지 하나는 선착장이 위치한 섬의 입구 쪽에. 여자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여자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이런 곳에 강도가 있진 않겠죠? 그는 고개를 저었다. 금방 돌아올 거예요. 그렇겠죠. 여자의 말투에 가시가 돋아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는 여자가 자기를 쏘아본다고 느꼈다. 마치 남편이 불안당에게 붙잡혔고 자기가 그 질 나쁜 패거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듯이. 그의 눈가가 실룩거리기 시작했다. 여자는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고 그를 바라봤다. 여자였나요? 네? 그 기자 말이에요. 축축한 손바닥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다. 여자치고는 손이 크고 두꺼웠다. 아니, 남자였습니다.